아시죠? 네. 실수가 뭔지 아시죠? 네. 그럼 그 자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 실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는 조성준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야, PD 잘 만든다. 이게 제일 같다네요.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무한론에 대한 녹화인데 여러분 앞에서 이과들이 너무 엄청난 수식을 내세우면서 어려운 걸 제시했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무한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해준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무한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많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 무한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까? 자, 그리고 이렇게 얼추 우리는 무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학에서도 무한을 배우죠. 파이, 2라든가 아니면 미력 등 이렇게 기본적인 수학들은 모두 무한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데 수학을 문제 푸는 형식으로서 배웠던 무한과 그리고 얼추 생각했던 무한만으로 우리는 무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무한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한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이제 무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무한을 보는 관점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실무한과 가무한의 관점인데요. 실무한은 실제로 무한한 무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무한의 관점은 무한한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 뒤에 알려지지 않은 숫자가 계속해서 무한하게 이어질지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가무한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실무한과 가무한의 관점에서 이런 면들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9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1과 같은가? 실무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우변에서 좌변을 빼주면 0.00000 계속해서 0이 등장하죠. 언젠가 1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0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0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같고 0.99999는 1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무한의 관점에서는 우변에서 좌변을 빼주면 0.0000 그래서 계속해서 0이 이어지지만 그 뒤에 우리는 0이 올지 1이 올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무한의 관점이기 때문에 뒤에 1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무한의 관점에서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실무한의 관점에서 이제 집합론이라는 걸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집합을 생각한다는 것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이렇게 게오르크 칸토어라는 사람인데요. 칸토어는 두 집합이 서로 1대1로 대응하면 두 원소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동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만약에 유한 집합이 아니라 무한 집합일 때도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하면 두 집합의 개수는 같다. 그런데 무한 집합에서는 개수가 같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농도가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한 집합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무한 집합에서는 이제 유한 집합에서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연수와 짝수를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가 당연히 짝수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천히 1은 2와 대응하고 2는 4와 대응하고 3은 6과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대1로 대응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수는 무한집합이고 짝수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죠. 결국 둘은 1대1로 대응한다는 것이고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은 동시관계 두 집합의 농도는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수와 유리수. 유리수는 자연수보다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분의 1을 1,1, 2분의 1을 2,1, 3분의 1을 3,1 이렇게 자연수로 이루어진 좌표 공간 위에 모든 유리수를 배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자연수와 유리수를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대응시켜 본다고 하면 두 집합 모두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한다. 결국 자연수와 유리수도 1대1 대응하고 공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칸토어는 이런 자연수의 무한집합을 가산집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의상 셀 수 있는 집합. 그리고 무한의 집합 중에서 가장 기호가 낮은 집합, 가장 차수가 낮은 집합이라 해서 알레프 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자연수가 되죠. 그런데 짝수의 집합은 알레프 제로를 나타낼 수 있고 홀수도 알레프 제로를 나타낼 수 있고 자연수도 알레프 제로가 되죠. 이런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까 전에 유리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X좌표는 자연수, Y좌표도 자연수. 결국 유리수를 나타낸 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만큼이죠. 알레프 제로와 알레프 제로 곱했더니 그것도 알레프 제로와 농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연수와 실수를 비교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수와 실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한의 차원은 유한한 사칙 연산으로는 바뀔 수 없다.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집합에 대해 새로운 정의할 수 있다. 무한집합은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자신의 진 부분집합과 1대1 대응할 수 있는 집합이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연수와 실수를 비교해본다고 합시다. 자연수와 실수를 비교하기 전에요.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와 실수 전체가 1대1 대응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연 1대1 대응할까요? 네. 자, 실수 전체와 0과 1 사이의 실수 농도 같다? 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1대1 함수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1대1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의역이 0과 1 사이의 실수고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결국 0과 1 사이의 실수가 실수 전체와 1대1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와 실수를 대응한다는 것은 자연수와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를 대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연수와 실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칸토어가 대각선 문법이라는 걸 생각해 됩니다. 자, 이 0과 1 사이의 실수를 이진법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연수와 0과 1 사이의 실수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는 걸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만약에 자연수와 이 실수가 1대1 대응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1대1 대응했어요. 그런데 S1에 있는 소수 첫째 자리 1과 S2의 소수 둘째 자리 0과 S3의 소수 첫째 자리 0 계속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1과 0과 1을 반전시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실수가 등장하죠. 새로운 실수 SK는 대략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은 자연수와 실수가 1대1로 대응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실수가 등장한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연수와 실수는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토어는 이 실수의 집합을 자연수 집합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집합, 그래서 알레프1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정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알레프1밖에 없느냐, 실수 집합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한은 없냐. 그래서 몇 집합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XY의 몇 집합은 공집합 X, Y, XY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한집합의 몇 집합, 이거 생각해보면 어떠냐고요. 자연수의 몇 집합을 비교해봅시다. 이런 거죠. K1이 자연수고, 그런데 0, 0, 0, 1, 2 저게 뭐냐면 1을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하지 않고 3을 포함하지 않고 4를 포함하고 5를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된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된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실수와 같은 방법으로 대각선 문법을 사용하면 0과 1을 반전시켜서 또 새로운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것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겁니다. 결국 또 자연수와 자연수의 몇 집합을 1대1로 대응했다고 가정했을 때 또 새로운 부분 집합이 나왔으므로 자연수와 자연수의 몇 집합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장시키면 자, 어떤 무한집합의 몇 집합은 원래 집합보다 농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수와의 몇 집합은 실수보다 농도가 크고 그의 몇 집합은 또 농도가 크고 계속해서 이어지면 알레프에 계속해서 차원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유한한 사칙 연산으로는 무한의 차원을 높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실수는 자연수의 몇 집합과 농도가 같다. 아까 전에 실수를 이런 식으로 이진법으로 나타냈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0을 1을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하고 3을 포함하고 4를 포함하지 않고 이런 부분 집합, 자연수의 몇 집합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결국 표현을 다르게 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실수와 자연수의 몇 집합. 그래서 실수와 자연수의 몇 집합은 모두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아까 전에 얘기에 의해서 2의 알레프 제로수는 알레프 원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칸토어는. 그래서 칸토어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또 하냐면 과연 실수와 자연수 무한의 중간 단계의 무한은 없을까? 정말 알레프 제로가 자연수의 무한이라면 알레프 1이 실수 무한일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단계의 무한은 없냐는 거죠. 결국 칸토어는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데 이후에 베렐이라는 사람이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이 가설이 증명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건 역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참 혹은 거짓이죠. 근데 참일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므로 명제는 거짓이 되죠. 그 거짓일 경우 자신은 참말을 하는 것으로 명제는 참이 됩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카푸어의 집합론에도 이런 역설을 하나 던집니다. 자, 만약 자기 자신을 요소로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전체를 X라고 한다면 과연 X는 자신을 X에 포함시키는가? 자기 언급을 하면서 역설을 던지고 있죠. 자,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참이라고 하면 포함시키는 거죠, 자신을. 그런데 자신을 요소로서 포함하지 않는 X의 정의로 인해서 다시 X가 자신을 포함시킨다면 X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이면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X의 정의로 인해서 다시 자기가 X가 되는 거죠.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집합론에서. 그래서 이 러셀의 역설 때문에 집합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수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기본적인 수학적 명제들이 다 증명 가능한 것이냐 하고 확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히베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수학계에서 이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히베르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착안해내는데요. 히베르트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형식화, 그러니까 어떤 수학이든 기본적인 형식 체계에서는 그냥 기호의 나열로서 수학의 논리 증명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의미는 따지지 말고 그냥 기호나 형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열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의미는 어디에서 따지느냐? 이런 형식 체계가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높은 체계의 수학, 그 메타 수학에서 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적 수학을 높은 체계에서 증명하고 해석하는 수학이 메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체계에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없고 그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메타 수학에서 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한에 있다. 무한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논리식들을 계속해서 배열하고 위치를 바꾸고 변형시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실만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자, 이 히베르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히베르트는 자신이 이 수학계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델이라는 사람이 히베르트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가 없다.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논리식 D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A면 B이고 B면 C가 성립하고 C면 D가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D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논리식의 진위 여부는 그것을 증명한 것 같다. 만약에 어떤 논리가 증명 가능하면 그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걔들이 사실 이거를 기호로 표현했지만 이런 명제를 하나 던집니다. 이 문장은 형식체계 S에서 증명 불가능하다. 이것은 참 혹은 거짓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짓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거짓이면 이 문장은 형식체계 S에서 증명 가능한 게 되죠. 근데 증명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H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거짓이면 참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결국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서. 그래서 만약에 모순이 없다면 참이 되겠죠. 기호 H는. 그런데 기호 H는 그러면 이 문장은 형식체계에서 참이지만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게델의 제1 불완전성 원리인데 이런 명제에 있어서 결국 모순이거나 아니면 증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해서 그러면 이 형식체계 S가 모순이 없다면 H다. 그러니까 형식체계가 모순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J는 참일 수밖에 없죠. 아까 전에 의해서. 모순이 없으니까 거짓일 리가 없고 참이어서 결국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H가 증명할 수 없음이 증명되죠. 근데 H가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은 H 명제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다시 H를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S가 모순이 없다고 S가 모순이 없는 것을 증명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S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게델의 제2 불완전성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게 등장함으로써 인해서 히베르트 프로그램도 이제 울리기 시작하는데 히베르트 학과의 사람들이 히베르트 프로그램에서 유한의 원리를 제대로 유도하지 않았다. 아직 그리고 어떤 사람 히베르트 프로그램이 맞다는 걸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것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후에 게델도 연속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해내지 못했는데요. 이후 수학자가 강행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연속체 가설이 현재 체계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체계가 등장하거나 공리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연속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게 무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연수를 세본 사람도 없을 거고 무한을 느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은 그러니까 저희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의 한계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유한적인 존재가 이런 무한을 탐구한다는 것, 정확히 무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한을 약간 엿보기라도 한다는 것,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한 수학은. 그러면서 때로는 이성의 한계에 도달하지만 그 이성의 한계에 도달했음으로써 다시 또 다른 것을 증명해내고 점점 이성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무한을 연구하는 수학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